호주의 한 태권도 체육관. 태권도가 무술이냐? 무용이나 하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오늘 이 체육관 문 닫게 만들어주지. 한판부터. 이곳에는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과 상대적으로 침착해 보이면서도 난처한 표정을 짓는 한국인 남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호주 남성은 흥분과 설렘을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최배달 최배달이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어난 일들에 수많은 수련생과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또 칼부림 사건이야. 아니, 호주가 총기 소유를 허락하는 나라였으면 아주 난리가 났겠어. 매번 저런 흉악 범죄들이 보도되잖아. 무서워서 어디 밖에 나갈 수나 있겠어? 저는 소위 의학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 염려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안전불감증이라 한다면 안전염려증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제가 이러한 상태가 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늘 하루의 마무리를 그날의 뉴스를 보며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슈들을 파악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 범죄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과하게 몰입하여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혹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에 몰입하여 만약 나에게 저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무사하게 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며 일종의 모의 실험을 하는 등의 행동들 말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모의 실험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몰라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정도는 누구나 해보았을 경험이지요. 저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저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분명히 생각만 해보는 것과 모의 실험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요. 만약 제가 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저는 이런저런 망상만 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느 날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서 뉴스를 보며 일과를 마무리 중이었죠.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왔을까? 뭐 신기한 이슈들이 있나 하면서요. 그리고 이날은 다소 끔찍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을 마치고 집에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에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오늘 온종일 화제가 되었던 칼부림 사건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무려 대낮에 벌어진 사건으로 범인은 아무런 이유도 원한 관계도 그 어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잔인하게 공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지만 한 시민 영웅으로 인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죠. 특이하게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성을 유지하고 무기를 든 범인을 제압했던 것은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그 동양인 남자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몸놀림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심상치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어떠한 무술을 수련한 듯한 사람의 발놀림과 몸놀림이었거든요. 아주 빠르고 경쾌하며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주변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 슬기롭게 제압하더군요. 저는 그러한 동양 남자의 모습을 보고 극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느낌을 아실 겁니다. 강한 남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내 몸 하나 보호할 수 있는 무술 하나쯤은 익혀두고 싶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저 동양인은 대체 무슨 무술을 익힌 거지? 아시아인이니까 아마도 그쪽 계통의 무술일까? 이참에 나도 저 무술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난폭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자기 몸을 지킬 정도의 무술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때부터 남는 시간마다 아시아 계통의 무술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뉴스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몸놀림과 같이 날렵하고 스텝이 경쾌한 무술들로 말이죠. 몇 가지 종류의 무술들로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무술인 쿵푸에 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쿵푸는 무술의 한 종류가 아니라 중국 무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워낙 무술 종류가 많아서 어떤 무술을 배워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동작이 화려하고 절도 있는 우슈라는 무술에 눈이 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멋있어 보였죠. 그 길로 저는 우슈 체육관을 찾아갔고 관원비를 내고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궁금증에 대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우슈 관장에게 물어봤죠. 우슈를 배우면 흉기를 소지한 상대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러자 우슈 관장은 상대가 총을 들지 않았다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슈는 지구 최강의 무술이라는 소리를 지겹도록 읊어댔죠. 우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듣다 보니 저 또한 우슈라는 무술에 빠져들 만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우슈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심각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모든 무술이 그러하듯 기초부터 단련해야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것은 좋지만 우슈의 액션 중에는 표현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선 처리를 과하게 하는 것과 과도한 발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화나 영화처럼 장풍을 쏘고 날아다닐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과정으로 생각되었죠. 한마디로 현실적이 아닌 너무 보여주기식의 무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내가 체육관을 잘못 찾아온 건가?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보여주기보다 실전적인 것을 원한다고. 마치 뉴스에서 보았던 그 칼부림 범인을 제압한 시민 영웅처럼 말이야. 어쩌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슈라는 무술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무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주변에 있는 다른 무술 체육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투기 종목의 체육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복싱, 유도, 종합격투기, 킥복싱 등 현대에 와서 인기 있는 투기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특유의 민첩한 몸놀림을 저는 원했고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이쪽에 아는 게 없다 보니 혼자서 이것들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투기 운동을 조사하고 배우는 과정에만 몰입되면 아마도 저는 두 번 다시는 무술을 배우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헬스장을 등록했지만 며칠 나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 그런 일들도 사실은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시작하는 과정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제가 무술을 배우기 위한 과정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했을 때 확실한 습관으로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은 야근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다시 운동과는 점점 멀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그래, 운동은 무슨 운동?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설마 하니 나한테 실제로 그런 흉악범이 나타나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의 평범하고 나태한 삶으로 돌아왔죠. 하루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조금은 흥분되었던 하루였죠. 리암, 너 투기 운동 배운다고 하더니만 배우고 있어? 최근에 이 근처에 태권도 체육관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아주 인기 만발이라더라. 초딩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드나드는 모양이야.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안 그래? 친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태권도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운동은 올림픽에서의 점수 따기 스포츠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배울 운동 후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 생긴 태권도 체육관은 제가 알고 있는 점수 따기용 태권도가 아닌 실전 태권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조금은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지만 그날의 이야기들은 그저 친구와의 술안주쯤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친구와 다시 그런 투기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금 운동에 대한 열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비만 내놓고 얼마 다니지 않은 우슈 체육관에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다가 문득 친구와의 대화에서 알게 된 태권도에 대해서 관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태권도의 종류가 여러 개냐? 이 근처에 태권도 도장이 하나 생겼다는데 인기가 많다더라. 그랬더니 우슈 관장은 우슈보다 우월한 무술은 없다며 태권도는 무술이 아니라
무용에 더 가깝다는 어쩌면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갑자기 혼자서 격분하기 시작하더니 태권도 체육관 위치가 어디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잘 모르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자 관장은 분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싶은 의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우슈 관장의 태도에 신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말했던 태권도 도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곳에 방문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주 낯이 익었기 때문이죠. 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시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곧바로 체육관에 등록을 마치고 태권도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날렵한 발놀림은 태권도의 기본 스텝이었습니다. 앞으로 튈지 뒤로 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것. 사실상 저는 이 스텝만 마스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기에서 한 번쯤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태권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신묘함이 있었습니다. 무술이지만 단순하게 몸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의 정신도 같이 수양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하는 도중에 밖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기 관장 너 무용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수련생들을 빼돌려? 우슈 마스터 제이슨 웡이 도장을 깨러 왔으니 도망가지 말고 나와서 대련하자. 제가 예전에 잠시 수련했었던 우슈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생들도 그곳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온 것인지 수련생을 빼돌렸다며 잔뜩 화가 나서 도장 깨기를 신청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설렘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와, 이걸 실제로 보네. 도장 깨기는 말로만 들었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이야기해준 과거 한국의 실존 인물인 최배달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님도 정중하게 여기에서 이러시지 말라고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인 우슈 관장의 태도에 이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보였습니다. 제이슨 웡 씨, 그러면 수련생들에게 방해되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끝내시죠. 저는 그날 다소 충격적인 대련을 목격했고 제가 체육관을 제대로 찾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슈 관장과 태권도 관장의 대련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슈 관장은 체육관 바닥이 울릴 정도의 과격한 발경을 시작으로 화려하고 큰 몸동작을 취하면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에 반해 태권도 관장은 날렵하고 효율적인 발놀림으로 뒤로 살짝 빠지며 기울이기 기술로 달려드는 우슈 관장의 턱을 가격하여 한 방에 너가웃 승리를 거두었죠. 제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저는 과거에 심각할 정도로 안전을 염려하던 증상들이 사라졌죠.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넘어온 태권도라는 훌륭한 무술과 관장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 북서쪽에 위치한 센생드니, 이곳 외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서는 남매로 보이는 어린 소년과 소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삼성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는데요. 이런 소년의 모습을 보던 소년은 한국이 대체 지금 우리 꼴이랑 뭐가 다르냐며 오빠로 보이는 소년에게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소녀의 말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남매는 성인이 되어 우연히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거지 같은 게 왜 우리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거야? 넌 저리로 꺼져. 냄새 나니까. 여자애한테 무슨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나냐? 꿀벌집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가? 저는 제가 사는 이 아파트가 정말 싫었습니다. 프랑스 외곽에 있는 가난한 동네인 센생드니에서도 구석 외곽에 위치한 난민 아파트. 그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저를 보면 늘 놀리고 따돌리기 바빴죠. 이런 영향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다소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모두 열심히 일하며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닦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둘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죠. 아니, 부자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의식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한 중산층. 저는 오직 그 정도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매사에 부정적인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늘 긍정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자아이였던 저는 늘 남자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오빠가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들을 물려받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여자로 태어난 저였지만 남자아이들과 곧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보통의 여자아이처럼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나를 놀렸던 상대방과 치고받고 싸우기 일쑤였죠. 그럴 때면 저 자신도 제가 여자아이가 아닌 남자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상남자 스타일인 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섬세한 성격이었어요. 늘 손에는 액정이 깨져서 다 부서져가는 삼성 스마트폰을 붙들고 무언가를 보고 들었죠. 한 번은 오빠가 뭘 저렇게 열심히 보는 것인지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연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분야여서 그저 오빠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고 말았죠. 만약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저의 미래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빠는 언제 출시되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다 부서져가는 삼성 스마트폰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건 오빠의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활력소와 연관이 있는 것이었죠. 어느 날 오빠는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셀린, 우리가 비록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거지는 아니야. 난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걸 느꼈지. 셀린, 너도 우리의 삶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혹시 아니? 이 오빠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 그때가 되면 난 내 동생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거야. 오빠가 보여준 영상들에는 한국인들의 삶을 엿보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들과 같은 꿀벌집에 더덕더덕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오빠에게 정신 차리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발전이 있겠냐며 한심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필시 그 당시에 저에게 아파트란 빈곤한 자들만의 전유물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 외곽 쪽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저러한 곳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저는 오빠가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보여준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가난한 아파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저는 그 모습들이 가난한 나라 국민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던 저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리저리 몰래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벌었죠. 그렇게 수년이 흐르니 생각 이상의 목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 목돈이지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큰 돈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정도의 돈을 처음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인지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그 정도라도 모은 것에는 도끼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고 생활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가족들에게도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저는 그만큼 그 돈을 쓰고 싶다는 욕망도 강했으니까요.
아마도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 목돈을 모았다는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실망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계산해보니 이런 식이면 제가 원하는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무려 50년이 넘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거지? 아니, 심지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을 목표로 계산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단 말이지? 역시 흙수저로 태어난 자들은 답이 없는 건가? 어쩌면 오빠가 보여준 그 한국인들처럼 가난한 벌집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즐기며 만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오빠는 어려운 형편에 그 누구도 학비를 지원해줄 사람이 없는데도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아직도 오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과연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오빠가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학비를 충당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고생만 하다가 빚만 잔뜩 지게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 오빠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오빠와는 달리 저는 돈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재취업을 하곤 했죠. 저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재산이 증식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히려 대학교를 졸업한 오빠는 제가 지금 받는 급여의 2배는 더 받는 실정이었죠. 오빠가 재능이 없다고 했던 저의 발언은 취소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미디어 콘텐츠를 두루 섭렵하더니만 직장도 한국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으로 취직했는데 기본 급여도 높은 데다가 업무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까지 주어져서 제가 버는 급여의 3배, 4배까지도 뛰어넘을 때가 많았죠. 솔직히 오빠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깊숙한 저의 진심 한 조각은 오빠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이 존재했죠. 오로지 돈만 보며 쫓아온 저의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입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돈이 쫓아오는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그날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과소비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들으면 비웃음을 살지도 모를 그런 과소비를 말이죠.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까짓 게 과소비냐고 할 법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어도 참고 참았던 고급 식당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당은 한국의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고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판매하는데 지날 때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먹음직스럽던지 죽는 줄 알았어요. 자린 고비였던 제가 그 냄새에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저의 만족과 욕망에 대한 첫 소비를 하며 스스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빠는 원래부터 저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실 제 욕심을 조금만 낮추면 지금의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엿한 직장이 있었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이렇게 한 번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인생에 만족하기로 했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빠는 기어이 승진을 위해 한국까지 가버려서 한동안 연락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에게 한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도 오빠에게 싫은 소리나 하면서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감히 제가 오빠에게 그럴 처지가 못 되었죠.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있다는 한국의 서울로 향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떤 충격보다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던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공항에 배치된 안내 로봇은 저에게 경악을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한 저는 그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한국이 부강한 나라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생각이 다시금 사라졌죠. 오빠가 사는 곳은 바로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아파트를 보자 다시금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던 그 시절.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지 못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자연스레 인상을 찌푸리며 아파트의 단지에 들어선 저는 외부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한국 아파트의 모습에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넓은 지하 주차장은 이곳에 사는 모든 세대의 차량을 다 품을 정도로 넓었고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는 두바이에서나 볼 법한 고급 차량들과 슈퍼카까지 주차되어 있었죠.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와 있다는 착각을 받을 정도로 말이에요. 게다가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법한 놀이터가 있었고 학교로 보이는 유치원, 분수대, 여러 가지 각종 생활시설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이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는 아파트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는 당연했던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를 가난한 자들의 감옥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게다가 오빠가 있는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저는 단지 외부에서 보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생활 공간에는 온갖 최첨단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고 고가의 가전제품들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까지 겸비된 시스템이 있었죠. 과연 이것이 현존하는 과학기술이 맞나 싶은 정도로 저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놀라움을 넘어서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죠. 오빠는 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런 이야기는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셀린, 내가 그 당시에 너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과연 믿었을까? 거울 좀 봐라. 동생아, 넌 지금 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이라고. 그날 이후 오빠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했던 저는 최근 오빠의 근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부른 이유는 한국 콘텐츠 문화와 관련된 작은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다고요. 오빠의 그런 의도는 정확하게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빠 근처에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했고 오빠와 함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주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한국어를 배우는데 꽤 고생하긴 했지만 제가 했던 그 작은 고생보다 몇 곡절은 더 훌륭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어쩌면 멍청했던 과거의 저를 버리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